김병주. 박정수야 같이 오려는데 시간이 되죠. 박정수. 김영권 국회의원 초청 강연회 및 구미을 당원 송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 행사는 구미경제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영권 국회의원 초청 강연회 및 구미을 당원 송년회 1부 행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구미을 지역당원 이인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연말이라서 많이 바쁘신 가운데 오늘 행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의 행사는 1부 강연회와 2부 당원 송년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며 좋은 추억과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구미을 지역위원회에서 주최하는 김영권 국회의원 초청 강연회 1부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장내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겠습니다. 다음은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 헌신하다 먼저 가신 호국 민주영령을 위한 웅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웅념. 다음은 바쁘신 와중에도 본 강연을 위해 참석해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종석 경북도당 상임 부위원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안장환 시의원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이번 순서는 표창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표창장 수여는 김준열 운영위원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제2019-177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장 백승욱. 회원께서는 구미을 지역위원회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장으로서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특히 솔선수범한 행동으로 타협모범이 되어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12월 21일 국회의원 김현권. 표창장 제2019-178 다문화위원장 하리. 회원께서는 구미을 지역위원회 다문화위원장으로서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였으며 특히 솔선수범으로 행동하여 타협모범이 되어 이에
표창합니다. 2019년 12월 21일 국회의원 김현권. 열어서 이렇게 보여주세요. 예, 그쪽 분도 열어서. 하나, 둘, 셋. 네, 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환영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30분 저보고 시간을 쓰라고 해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30분 너무 짧으니까 1시간을 좀 달라. 저는 우린 당원입니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고 누구보다도 우리 당의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가느냐, 그리고 우리가 구미의 당원이라고 한다면 구미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도대체 뭐냐, 이 부분을 어디에서든지 자신있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그것이 당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원은 단순한 지지자가 아닙니다. 당원은 당의 주인입니다. 당의 주인이라면 누구보다도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이해해야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우리의 정강정책, 우리의 미래 전략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당원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연시 매우 바쁜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가 밥 먹고 놀고 하는 것은 어디 가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요청을 합니다. 오늘은 한번 시간을 내서 구미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과연 대한민국 경제는 어떤 상태인가? 자, 자료 띄워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어떻게 쓰나? 이거 읽겠습니다. 이게 넥스트야. 자, 표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고 현황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고는 정확하게 4,075억 달러입니다. 전 세계 OECD 주요 국가들의 외환 보유고 현황을 펴로 보여드립니다. 일본, 다음이 스위스, 그리고 대한민국.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도 대한민국의 외환 보유고는 가장 많은 나라에 속합니다. 대한민국은 순채무 국가입니다. 이제는 채권 국가입니다. 순채권 국가입니다. 외환 보유고 매우 탄탄하고 돈도 이제 받을 돈이 더 많은 국가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 표 보겠습니다. OECD 주요 국가 중에 국가의 부채 비율입니다. GDP 대비 정부의 부채 비율, 대한민국 40% 수준입니다. 2022년도까지 현재 상태를 지속한다고 해도 우리의 부채 비율은 41.8%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의 주요 국가들의 부채 비율을 한번 보십시다. 40%에 가까운 나라는 스위스, 일본의 부채 비율은 233%입니다. 그런데 덴마크 44%, 프랑스도 112%입니다. 이탈리아 132%, 스페인도 103%. 그런데 우리가 40% 수준입니다. 이 부채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국민들에게 채권을 발행한 겁니다. 외국의 돈을 빌려서 부채라는 뜻이 아니고 정부를 운영하면서 국민들에게 채권 발행한 거기 때문에 이건 대내 부채입니다. 사실상.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부채 비율은 타 국가와 비교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의 아주 건실한 경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펀더멘탈이 탄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입니다. 펀더멘탈이 굉장히 탄탄한 나라인데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뚝 떨어져가지고 0.97 부부가 평생 동안 0.97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거는 작년 통계고 올해 예측은 얼마냐면 0.88입니다. 0.97보다 더 떨어졌어요. 이 숫자는 제가 표로서 다시 비교하지 않았지만 OECD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자,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할 만큼 외환 보유고 탄탄하고 국가재정 탄탄한데 국민들은 왜 아이를 안 낳을까요? 이게 대한민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점입니다. 왜 안 낳느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안 낳는 겁니다.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드니까. 왜 대한민국 경제는 탄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이를 안 낳을까? 이 부분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핵심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IMF를 겪었고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 정말 많은 알짜 기업들을 외국에 팔아먹었습니다. 우리가 구조조정하고 경영혁신하고 경영혁신이란 말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임금 줄이는 겁니다. 혁신이라는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을 더 일시키고 임금 적게 줘서 경영비를 줄이는 게 경영혁신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국민들은 너무 힘들어지고 빈익빈 부익부. 또 하나는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대한민국처럼 경제 규모는 커지고 1인당 GDP는 3만 달러를 넘어갔는데 도시와 지방, 수도권과 지방 차이가 이렇게 심한 나라는 전 세계에 어느 나라도 없습니다. 왜 유럽은 우리보다도 훨씬 먼저 산업화를 시작했고 산업화에 성공했는데 덴마크는 지금 현재도 합계 출산율이 2.0입니다. 왜 유럽의 나라들은 훨씬 먼저 산업화에 성공했고 경제를 성장시켜 나갔는데도 출산율이 안 떨어지는데 대한민국과 일본도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일본은 늦게 산업화에 뛰어들었는데 고령화가 빨라지고 출산율이 뚝 떨어져 버리는가. 유럽과 한국의 차이는 도시와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유럽 다 다녀보셨지만은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도시에 사나 지방에 사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우리가 기억하는 그 많은 도시들이 인구가 1000만 명 되는 도시가 없습니다. 다 기껏 수도라고 해봐야 100만, 200만 이렇지 우리처럼 수도권에 1000만 이상이 모여 살고 지방에 내려가면 아무것도 없는 이런 나라 없습니다. 결국 수도권의 과밀현상을 방지해내지 못한 것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사람들을 과밀시켜놓고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의 핵심은 문제점은 첫 번째는 빈익빈 부익부 너무 심한 거. 두 번째는 수도권은
다 모여있고 지방은 황폐해져 가는 것. 그래서 결국 나타난 현상이 소비가 실종하는 겁니다. 구미 굉장히 힘들다 그러고 실제로 구미 중앙터에 가보면 상가 문 닫아놓은 건 너무나 많고 썰렁합니다. 그런데 구미만 그러냐? 아닙니다. 군산 가면 훨씬 더 심합니다. 대한민국의 수도권을 제외한 충청도 이하로 내려오면 지방 과거의 산업도시라고 했던 거의 대부분의 곳들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소비가 안 일어나는 거죠. 소비가.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표 하나 보실래요? 펀드멘탈 강하고 다 그런데 애는 안 낳고 대한민국 가계부채 늘어나는 속도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올 때요, 어디다 말은 못하고 가장 큰 고민이 뭐였냐 그러면 저 가계부채가 폭발하는 거였어요. 1700조가 넘죠. 너무 빠른 속도가 되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부채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예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구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미 볼까요? 구미 산단 고용 떨어지죠. 고용 떨어지죠. 산단 가동률 떨어집니다. 그죠? 떨어지죠. 대학 취업률 떨어집니다. 이대로 구미 절대로 회생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미를 풀어야 할 거냐? 제가 처음 구미에 왔을 때 SK 하이닉스 유치해야 한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전 도시가 전부 SK 하이닉스 한다고 현수막으로 온 도시를 도배를 했고, 사람들은 그 추운 겨울에 찬물 뒤집어 쓰고 있고 벌기대회 하고 있고,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SK 하이닉스는 구미에 올 생각도 없었고 절대로 올 수 있는 조건도 아니었고 이미 이천적으로 다 가기로 결정되어 있는 건데, 그거를 뒤늦게 구미가 뛰어들어서 유치하겠다고 난리법석을 떨고 경북도가 뒤에서 부채질하고 정치한다는 사람들이 나서서 쇼를 하고 있고, 저는 적어도 지도자라면, 스스로 자기가 지도자적 역할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주권자 앞에 거짓말을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말씀을 드렸죠. SK 하이닉스 못 옵니다. 안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SK 하이닉스를 유치해야 될 것이 아니라 구미형 일자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SK 하이닉스 유치운동 하는데 찬물을 끼얹는다고 욕만 시큰 얻어먹었죠. 광주형 일자리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산업화가 쭉 성장을 해가지 않습니까? 성장을 해가면 당연히 경제 규모가 커지고 그 산업화의 성과가 눈앞에 보입니다. 그러면 그 산업화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이 열매를 함께 나누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그것이 임금 인상 투쟁인 거죠. 임금 인상. 당연히 임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쭉 거치면서 대한민국이 너무 대립과 투쟁으로 점철된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소득 수준도 높고 경제도 탄탄한데 갈등사회입니다. 갈등사회. 대한민국의 갈등 지수는 굉장히 높습니다. 이 갈등을
정치인들이 나서서 풀어줘야 되는데, 갈등 요소를 해소를 하고 화합하면서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이때까지 우리 정치가, 우리 사회가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대립과 갈등 요소들이 우리 사회 발전에 장애물이 되는 시대에 이미 도달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런데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라는 그 지역사회의 독특한 역사적 배경이 그 갈등을 화해와 협력으로 풀어낸 겁니다. 대기업과 지역사회와 노동자들이 합심해서 광주형 일자리라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낸 거죠. 임금 깎고 대기업 투자하고 지역사회가 후원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경제를 일으켜 나갈 수 있는 모델을 광주형 일자리가 처음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이것이 가진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광주형 일자리를 보면서 굉장히 좋은 커다란 의미가 있는데 한계가 있다. 뭐냐? 그 한계는 광주형 일자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가 투자를 하고 지역사회도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고 모델을 뭘로 했냐면 소형 SUV 차량입니다. 현대자동차를 통해서 소형 SUV 차량을 만드는 거죠.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소형 SUV 차량은 SUV가 뭡니까? 디젤 엔진 아닙니까? 이미 세상은 디젤이 아니라 내연기관을 탈피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도시들이 디젤 차량 자체가 자기 도시를 지나가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버려요. 이것이 우리 같으면 헌법재판소에 회부됐습니다. 디젤차라고 왜 그 도로를 못 지나가게 막느냐?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판단했느냐? 정당하다. 지방자치단체는 디젤 차량이 지나가는 것을 막고 과태료를 매기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권리에 속한다. 판결을 했어요. 왜? 환경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 이미 많은 도시들이 2025년 되면은 이제 디젤 차량, 내연기관은 디젤과 가솔린 차량 의미하지 않습니까? 내연기관으로 달리는 차량 생산을 자체를 중단하겠다 이런 선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런 상황인데 소형 SUV를 가지고 광주형 일자리를 만들면 이것이 얼마나 길게 가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시장을 크게 형성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광주형 일자리는 모델로서는 좋지만 이것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의 규모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미형 일자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가장 큰 관심사 고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전 세계가 내연기관의 차량 생산을 중단하겠다. 볼보 내연기관 그 자체 아닙니까? 볼보도 내연기관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주요한 전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앞으로 내연기관 생산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전기차, 수소차로 전환하는 시대로 온 겁니다. 이미. 전 세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기후 환경 문제입니다. 과학자들끼리는 얘기합니다. 50년 이내에 지구는 인간이 생존할 수 없을 파멸적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북극의 얼음은 곧 없어진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기후 문제를 얘기할 때 염려했던 게 뭐냐 그러면 날씨가 더워지는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날씨가 더워지는 수준이 아니라 수온이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은 기후가 1도 올라가는 것하고는 엄청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공기를 데우는 거는 작은 열량으로도 가능하지만 물을 데우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기후가 뜨거워진 거는 공기를 데우는 수준이 아니라 저 바다를 데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상황이 심각해진 건데, 그런데 전 세계의 산업이라는 거는 자기 가던 길이 있으니까 이것을 스스로 제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을 비롯한 전 세계의 기후 환경에 관한 선언이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구의 기온 상승을 2.0도, 2도 상승 범위 내에서 막아보자, 이것이 목표였습니다. 그 목표 하에서 꾸준하게 정책을 펴왔는데, 작년에 우리 대한민국 인천에서 IPCC라는 유엔 환경기구입니다. 환경기구가 총회를 했어요. 이 총회에서 IPCC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했는데 뭐냐면 2.0도를 우리가 온도 상승의 제한선으로 설정하고 추진했던 그동안의 정책이 실패했음을 자인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훨씬 더 강력한 수준의 기후 환경 정책을 펴지 않으면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래서 이때 채택한 보고서가 뭐냐면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를 채택합니다. 2.0도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그 범위 내에서 막겠다는 정책을 폐기하고 더 강력하게 1.5도에서 막아내겠다 라는 정책을 채택을 합니다. 이 정책이 하는 것을 보면은 앞으로 전력 발전은 석탄을 이용한 전력 발전은 0%를 해야 가능합니다. 화석연료를 쓰지 않는 시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시대로. 이 정책의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앞으로 쓰는 에너지는 화석연료는 쓰지 않는 시대로 가겠다. 원전, 석탄, 기름, 이것을 쓰지 않고 가는 시대로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자, 또 하나 보십시다. 알리100이라는 선언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민간단체에서 선언을 합니다. 알리100이라는 거는 저거는 신재생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자, 원전, 석유, 석탄 이런 것을 에너지로 쓰지 않으려고 하면 쓸 수 있는 에너지는 뭐냐?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에너지 등 지열 이런 걸 등 신재생 에너지로 100% 쓰겠다는 선언입니다. 선언. 앞으로 이 기업 스스로가 신재생 에너지 100%를 써서 기업 활동하는 한에 참여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어떤 기업들이 참여했는가? 구글, 애플, GM, BMW 이 다 자동차 회사들 아닙니까? 소니, 이케아, 후지스 다 세계 지금 이 선언에 참여한 기업들은 전 세계 180몇 개, 곧 200개에 도달한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기업들이 이 기업에서 운영하는 회사, 공장, 자동차 등 모든 기업 활동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100% 사용하도록 자기네가 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애플이 선언을 했어요. 애플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애플 휴대폰 만드는 거? 그 애플이라는 회사에 우리나라
SK에서 반도체를 납품을 합니다. 애플에서 SK 하이닉스를 방문을 했어요. 니네는 반도체를 앞으로 언제부터 신재생 에너지를 100% 만들어서 신재생 에너지로 하는 걸 반도체를 가지고 납품을 할 거냐? 방문을 해요. 앞으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BMW 자동차 회사인데요. LG화학에서 배터리 만들어서 BMW에다 납품을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완제품을 만드는 경제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먹고 사는 경제는 지금 반도체가 가장 큰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반도체 갖고 다 납품을 하는 건데 중간재를 생산하는 나라죠. 이제는 반도체 우리가 납품받는 회사에서 니네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중간재를 납품을 해라 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BMW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에다가 니네 앞으로 전기 배터리는 신재생 에너지로 해서 만들어서 납품을 해라. LG화학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폴란드에다가 공장을 만든 겁니다. LG화학이 폴란드에 공장을 만든 이유는 물론 납품해야 할 그 회사 가까이 가서 공장을 만드는 게 유리한 면도 있지만 이렇게 납품받는 회사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전기 배터리 LG화학, SK하이닉스,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렇게 세 군데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장은 다 폴란드에 세우고 SK이노베이션하고 삼성 SDI는 어디다 세우세요? 헝가리에다 세우세요. 대한민국에 왜 못 세우는 겁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을 해줄 데가 없으니까. 대한민국 경제는 이대로 가면은 제조업의 위기가 심화되면 심화됐지 해결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위기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첫 번째는 우리 대기업들이 왜 외국으로 떠나가는가? 구미의 대기업들이 왜 외국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를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저임금에 기초한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제조업이 모두 다 저임금에 기초한 성장을 했는데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누구도 저임금을 받고 일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이제는 저임금이 아니라 고부가가치의 기술 기반 제조로 넘어가야 하는 시대가 왔는데 그 일을 안 한 겁니다. 그것을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 산업의 구조개혁을 해야 할 때 제때 하지 않았던 거죠. 기술 기반 제조로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임금은 임금 따먹기 하는 곳이니까 임금 압박을 받으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베트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임금 문제. 또 하나는 에너지 문제. 전 세계는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환하고 있는데 한국은 좌우 갈등인지 이념 갈등인지 딱 부딪혀가지고 에너지 전환을 무슨 이념적인 문제로 들이받고 원전을 문 닫으면 당장 난리 날 것처럼 그 갈등에 아직도 빠져 있는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해주지 않는 곳에서 기업은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알리100이라는 알리100.org라는 여러분 가진 휴대폰을 한번 쳐가지고 밑에 내려가서 그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알리100 선언에 참여하고 있는지. LG화학 해외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고 삼성 SDI도 해외 공장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보실래요? 삼성에서 해마다 발행하는 삼성 지속가능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삼성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삼성은 전 세계 30몇 개 국가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글로벌 기업이죠. 대한민국에 자랑할 만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삼성이 전 세계 30몇 개 국가에서 생산활동을 하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가장 많은 생산활동을 합니다. 삼성이 쓰는 에너지의 65%는 대한민국 내에서 씁니다. 그런데 삼성도 알리100 선언에 참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의 다국적 기업, 200여 개나 가까운 다국적 기업들이 알리100 선언에 참여를 하는데 일본도 참여한 기업이 있고 중국마저도 참여한 기업이 있는데 대한민국은 알리100 선언에 참여한 기업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삼성의 지속가능 보고서에 보면은 국내에서는 아직도 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나 재생에너지 공급 시스템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규모 풍력, 태양광 발전 시설 운영도 활성화되어 있지 못합니다. 삼성이 국내에 투자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삼성 중국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빈번하게 들립니다. 왜? 중국은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원전을 부지런하게 지었습니다. 중국이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급하니까 원전을 막 지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전 세계 신재생 에너지 투자 금액의 60% 이상이 중국에서 나옵니다. 중국은 이제 원전에 투자할 시대를 넘어서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풍력에 대한 투자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중국에 가면은 웬만한 도시에는 전부 다 이제는 전기차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중국 상공을 나르면서 땅을 한번 보십시오. 곳곳에 풍력 프로펠러가 돌아갑니다. 고비산맥 이하 이쪽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태양광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을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공급 못 받습니다. 삼성이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중국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옵니다. 베트남에 투자하겠다고 하면서도 왜 대한민국에 투자하지 않는가? 투자할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답답한 얘기죠. 전 세계에 지금 경제는 침체기입니다. 경제는 화랑 국면이 아닙니다. 세계 경제는 화랑 국면이 아닙니다. 미중 무역 갈등 문제도 있지만 경제는 사이클이 있는 것이어서 어쨌든 지금은 화랑 국면이 아니고 침체기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경제에서 다 불황인데 유일하게 초고속 성장을 하는 분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차전지 시장입니다. 2차전지. 보십시오. 2차전지 연평균 성장률이 16.3%입니다. 이거는 지금 세계 경제의 흐름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성장하는 시장이 바로 2차전지입니다. 그 2차전지에서 ESS, 이게 뭔지 압니까?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여러분들 텔레비 보면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ESS에서 어디 불났는지 이런 얘기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ESS인데 이 부분의 연평균 성장률은 자그마치 60.3%입니다. 전 세계 ESS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압도적입니다. 80%를 한국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불이 나고 있어서 문제지만 한국은 이 분야에서 엄청난 시장 지배력과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또 하나, XEV가 뭐냐면 대규모 큰 엑스트라 배터리 얘기하는 겁니다. 엑스트라 배터리. 차량용 배터리를 의미합니다. 배터리는 크게 두 가지. 요 전기 배터리. 우리가 휴대폰에서 쓰고 있는 거는 소형 배터리입니다. 대한민국이 옛날에 여러분들 뉴스에 삼성에서 노트북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했는데 노트북에 불이 났어요. 그런 거 본 기억이 있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휴대폰을 만들면서 이 배터리 문제를 해결하다가 보니까 그 불나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전 세계에서 우리가 배터리 기술은 1등입니다. 1등. 그 자동차용 배터리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25.9%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최고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자, 2차 전지 시장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2차 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반도체의 핵심은 뭐냐면 반도체는 설계입니다. 반도체의 구조를 설계하는 능력이 반도체 기술의 핵심입니다. 반도체는 뭐로 만드는지 아십니까? 반도체의 주성분 뭔지 아십니까? 규소에 어디 많이 들어있어요? 모래. 반도체를 만드는데 원료가 부족해서 못 만든다. 이런 일 없습니다. 모래에서 가장 많은 성분이 나오니까. 그런데 반도체의 핵심은 반도체의 설계, 구조 설계입니다. 구조 설계. 그것이 반도체 기술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2차 전지는 뭐냐? 2차 전지는 2차 전지의 소재의 성능이 2차 전지를 좌우합니다. 앞으로 전 세계의 시장 중에 반도체 시장 규모만큼 배터리의 시장이 커져갈 것이 분명한데 왜?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고 친환경적 에너지로 다 가야 되는 것이 미래의 시장이기 때문에 이 전기 배터리의 시장은 엄청나게 커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전기 배터리에서 핵심은 반도체는 구조 설계지만 2차 전지의 핵심은 2차 전지를 구성하고 있는 소재의 성능이 2차 전지의 성능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2차 전지 소재는 뭐냐? 4가지입니다.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로 딱 4가지가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입니다. 그 중에 2차 전지의 성능은 뭐가 좌우하느냐? 바로 그 양극재가 2차 전지의 성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왜 LG화학이 지금 전 세계에서 전기 배터리 분야에서 1등이냐? 그 양극재에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미는 이제 새롭게 구미형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구미경제를 기술을 기반한 제조업으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이제 저임금에 기초한 제조업의 시대를 갖고 기술을 기반한 제조업의 시대로 구미의 경제를 체질을 개선해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구미 경제를 새롭게 시작하고 새살을 만들어낼 것이냐? 바로 2차 전지 분야, 그것도 양극재 공장을 구미에 가져오자. 그것이 구미형의 입장입니다. 구미형 일자리는 구미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자 해서 미래 50년을 먹고 살 경제의 토대를 만들어내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구미만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을 두들기자는 그 핵심을 두들겨야만이 우리가 갈 수 있는 시장의 파이가 커지고 구미에 이러이러이러한 일을 하자라는 것이 명분이 생기고 어디에 가서도 당당하게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고 그래서 LG화학을 제가 청와대 일자리 수석 정태호한테 정태호하고 저하고는 대학 친구입니다. 정태호는 문과고 저는 이과입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그럼 너 이런 거 어떻게 아는데? 네 농사 짓다 왔다가 그러면서 이런 거 어떻게 아는데?
제가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태환 찾아갔죠. 구미역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구미시에서 하는 얘기 그런 것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우리 경제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한민국 제조업을 다시 부활시키고 르네상스를 맞으려고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기업이 직접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2차 전지로 하자. 그것도 LG화학을 찾아가 봐라. LG화학 지금 고민이 있을 거다. 폴란드에 라인을 새로 만들었는데 라인이 안정이 안 된다. 그러니 LG화학은 가진 건 기술밖에 없는데 삼성과 SK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반도체하고 돈 많이 벌었습니다. 대한민국. LG화학, SK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그룹에 돈이 많이 있습니다. LG는 반도체 안 했잖아요. 옛날에 LG 반도체라고 있었는데 그게 결국은 지금의 SK 하이닉스입니다. 반도체에서 LG화학은 돈 번 게 하나도 없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디스플레이 했는데 작년에 디스플레이에서 LG가 까먹은 돈이 1조입니다. 번 게 아니고 1조를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자체를 정리를 하고 파주로 옮겨가는 게 아니라 파주 것도 정리합니다. OLED로 디스플레이는 전환을 하는 LG가 이 전기 배터리에 그룹의 명운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LG는 작년에 전기 배터리에 관해서 전 세계 수주받은 물량만 해도 100조가 넘어요. 100조. 배터리는 조선하고 비슷합니다. 자동차는 차량을 만들어 놓고 팝니다. 현대자동차가 차량을 수주받아서 판매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배를 팔아놓고 만듭니다. 수주를 받아서. 배를 만들 때는 이 배의 주인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장이 특이한 것이 배터리는 자동차 회사에서 차량을 만들 장기적인 계획이 잡히면 거기에 배터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공급받을 계약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제조하기 전에 이미 이 배터리를 만들면 어디에 공급한다라는 계획이 다 잡혀있고 팔아놓고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LG화학이 배터리 수주받은 것만 해도 100조가 넘습니다. 5년 이상 생산해야 할 물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정을 다 얘기를 하고 정태호 보고 우리 국회의원이 찾아간다고 이제 대한민국 재벌의 오너들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청와대에서 직접 움직여라. LG화학을 찾아가서 구미역 일자리 네가 하자고 제안해라. 정부에서 도와줄 테니까 니네 한번 해봐라. 니네 가진 건 기술밖에 없는데 그 기술 가지고 해외로 나가면 그게 되겠냐. 해외로 나간다는 얘기는 그 기술이 해외로 뺏긴다는 얘기입니다. 기술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면 외국 사람 써야 되는 거고 결국은 기술을 해외로 넘겨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핵심 기술은 외국으로 가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LG화학에서 지금 청주 오창에서 양극재를 생산하는데 이 양극재 공장을 해외로 가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구미의 평균 임금은 3,700만 원. 평균 임금이 낮은 겁니다. 값싼 임금이죠. 평균 내서 이런 거니까. 그런 기업들이니까 외국에 나가도 문제가 없는 기술들을 가지고 하는 거고 LG화학의 청주 오창 공장의 평균 임금은 한 6천만 원 가량 합니다. 그만큼 기술이 있는 거죠. 이런 기업들은 해외로 가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LG화학에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기술밖에 없는 그런 시대. 자, 국내 투자를 하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LG에서 연구원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구미형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이고요. 저는 이렇게 새로운 산업으로 나가는 미래 지향성이 높은 산업으로, 그리고 고부가가치의 기술 산업으로 구미 경제의 산업의 체질 자체를 개선해 나가는 일을 차근차근 해야 이 문제가 풀린다. 양극재를 가져오면 음극재 공장이 오고 분리막이 오고 전해질이 오고 나중에 셀을 조립하는 공장까지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가능해지고 나면 그 이후에 전기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으로까지도 확산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구미에 정착시켜야 된다. 이것이 구미 경제가 살아나갈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 구미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더 있습니다. 구미는 굉장히 뛰어난 걸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와가지고 구미를 쫙, 저는 제가 선거를 하러 온 사람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저 사람 선거하러 온다 그래놓고 지역의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는 공장에 돌아다니고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 같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당원들도 안 찾아다녀요. 뭐 선거한다고 들고 당원들은 인사도 안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풀어내지 않으면, 사실 저의 관심은 그런 점에 많이 있어서요. 구미를 둘러보니까 올 때는 구미가 IT, 전기, 전자 분야의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다라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실제로 다녀보니까 IT에 관한 구미가 내놓을 만한 게 없어요. 허명이에요, 허명. 그냥 대기업에 주문받아서 3차, 4차 벤더로서 일하는 회사들이 쭉 있다가 대기업 떠나가니까 지붕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있는 거지, 여기가 뭔 IT에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는 도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미는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내놓을 만한 게 많이 있는 도시더라는 거예요. 의외로.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도시는 크게 3개입니다. 하나는 대전, 하나는 창원, 하나는 구미. 대전은 방위산업에서 헤드를 담당하는 곳이고, 창원은 뭐를 하고 있냐면 무기 제조하는 데입니다. 탱크 만들고 포신 깎고. 구미는 방위산업에서 전기, 전자, 유도와 관련된 부분이 구미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LIG 넥스원, 하나시스템. 대한민국에서 대함지뢰, 대함탄 유도, 수중의 어뢰 유도, 이런 부분에서 최고 기술은 다 구미에서 갖고 있습니다. 구미는 거기에다가 금호공대까지 있어요. 여러분, 방위산업이 정말 중요한 산업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술 기반 제조로 가려고 하면, 제가 우리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부품 소재 장비 산업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품 소재 장비 산업 못지않게 중요한 산업이 바로 방위 산업입니다. 왜 방위 산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냐면, 방위 산업은 원천 기술이 다 방위 산업에서 나옵니다. 인터넷 어디서 나왔습니까? 방위 산업에서 나온 겁니다. 드론 어디서 나왔습니까? 방위 산업에서 나온 겁니다. 보안 시스템 방위 산업 겁니다. 왜 방위 산업에서 이렇게 많은 원천 기술이 나올 수밖에 없느냐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방위 산업은 국가가 투자하고 국가가 전략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입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안정적으로 연구하고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방위 산업은 결과가 나오면 매출은 정해져 있습니다. 방위 산업에서 뭘 만들었는데 팔 데가 어딨냐 이런 걱정 팔려가고 그게 아닙니다. 방위 산업은 이미 판매처를 다 예약해놓고 국가의 정책하에 육성되는 것이 방위 산업이기 때문에 방위 산업은 연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방위 산업은
일반 기업에서 적용될 수 있는 기술보다가 훨씬 더 엄혹한 환경에서 적용되는 기술을 요구합니다. 수중에서 마이너스 50도의 온도에서 저 하늘 꼭대기에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드론이 방위산업에서 연구하는 드론은 일반 드론은 요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작동하면 되지만 군사용 드론은 대기권이 아니라 저 성층권까지 올라갔다 내려와서 거기서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기술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일반 드론은 그냥 작동만 잘하면 되지만 방위산업에서 요구하는 드론은 적의 전자파 교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작동을 해야 됩니다. EMP탄이 터져 있는 그 속에서도 드론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고기술은 방위산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중요한 원천 기술은 미국이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대한민국이 기술 기반 제조를 넘어가려고 하면 원천 기술에 접근해야 되는데 방위산업을 놔두고 원천 기술로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방위산업에 우리가 투자해야 이제 제조업에 있어서 핵심은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가는 과정에 방위산업을 놓고는 갈 수 없다. 그런데 구미가 그 방위산업에 있어서 대전에는 어차피 해야 되니까 빼고 창원과 구미가 양대 축이고 미래적인 가치에서 보면은 단순히 기계 깎고 이거 하는 것 창원보다가는 구미의 전기, 전자, 유도 부분이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고 시장 규모가 큰 방위산업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예산 작업을 하면서 방위산업 핵심 클러스터 작업을 성안을 한 것이고 그 예산을 구미로 가져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축이 구미 경제를 바꿔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구미에는 100개에 가까운 방위산업과 관련된 벤처 기업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먼저 아는 거죠. 거기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 작업을 할 때 5G 예산을 구미에 갖다 놨습니다. 어거지로 갖다 놓은 겁니다. 작년에 엄청 싸웠습니다. 갖다 놨는데 5G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앞으로 전 세계에서 제조업 말고 신흥시장으로서 가장 큰 규모로 성장할 것은 인공지능입니다. 대통령도 그런 말씀 자주 하시죠. 중국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엄청나게 투자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 미래의 인공지능 세상은 대한민국이 장악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뒤늦게 시작해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가능합니다. 반도체 지금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최고 인류지만 반도체 우리가 가장 먼저 투자해서 가장 먼저 시작해서 우리가 인류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에서 대한민국이 인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5G 때문입니다. 5G.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핵심은 겁니다. 정보 처리거든요. 정보 처리를 우선적으로 가능하려고 하면 정보의 이동 속도가 높아요. 정보의 소통 능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많은 정보를 종합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의 핵심은 정보의 길을 확보하는 겁니다. 5G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5G가 구현되는 그 이유가 미래의 인공지능 세상은 대한민국이 장악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 5G 세상을 5G 테스트베드와 5G 시작을 산업화의 시작을 구미에 하고자 작년에 그 예산을 확보를 했고 올해 디스플레이와 연관된 가상현실, 증강현실 얘기 들어보셨죠? VR, AR에 관한 상용화 센터로
구미에 가져오기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구미 산업은 이러한 것을 축으로 미래 산업으로 가는 산업으로 그 길목에 그와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가 산업의 틀을 구조를 개혁하는 과정이 되어야 되지. 그렇게 하면 구미는 저는 앞으로 50년의 먹거리를 다시 확보하는 시대가 올 것이고 다시 구미가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가십시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 장세형 구미시장님의 축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뭔가 만감이 좋지 않은 그런 그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당원 동지들의 힘으로 구미 시장이 되고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달렸고 달렸지만 여러분들이 늘 곁에서 또 멀리서 지켜주고 있다는 점을 잠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당이 이 구미 또 더 나아가서는 이 대구 경북에 든든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잠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까딱 잘못하면 우리 당과 대통령님께 큰 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잠시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늘 지켜주신 그 마음을 제가 잠시도 또한 잊은 적이 없습니다. 지난 그 1년간 그 가운데서도 우리 당은, 우리 민주당은 구미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영건 의원님과 함께 또 우리 도의원, 시의원님과 함께 큰 일을 나름대로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LG화학, 보건당 유치라든가 또 스마트 상담, 또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구미를 새롭게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0년 역사를 넘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추구하는 구미 산단의 또 구미시의 새로운 만들기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다려 주시면 그 성과를 천천히 드러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마음이 착잡한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당원들께서 걱정하고 또 지켜주시는가 하면은 또 들어는 당을 중심에 두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앞세우는 그런 분들이 또 없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모습이 걱정스러운 그런 그 말들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런 일들을 극복해내자고 내년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가 또 좋은 성과, 갑을 두 지역구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대한민국에서 우리 구미가 가지고 있는 우리 민주당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역사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 점에서 여러분들과 마음이 꼭 같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와주신 분들, 제가 이렇게 좀 늦게 온 것을 다시 한번 또 사과드리고, 우리 마음속에 결코 민주당이라는 이 당의 정체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면서 남은
일들을 한 거는 원래 잘 지내시고 새해에는 또 복 많이 받으시고 우리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다시 쏘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환영하고 고맙습니다. 빨리 오세요. 됐어. 난 됐어. 자, 영상 찍고 잘 나오고 쓰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자,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엄지척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엄지척. 네. 하나, 둘, 셋. 됐습니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걸 모르는데 혼자 그것도 없고 그럼 건승을 위하여 저는 술을 좋아해가지고 술을 많이 먹습니다. 술 먹는 거 지금 왜 합니까? 예? 소주병 이렇게 많은데 물병으로 닦아서 넣어야지 저래요. 소주병이 이렇게 많은데 문제는 안 하면 되지.